네, 계속해서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청와대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정부가 그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모든 핵무기를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했고요. 또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안보리에서 제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고 이제 지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중국까지 대북 제재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2차례나 미국을 방문해서 첫 번째는 북한 핵의 개발을 불용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예.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안보리 제재는 어떠한 국가도 준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중국까지 강력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또 우리 정부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신년사에서 대화의 어떤 그런 계기를 이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교착되고 예. 또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강 사업의 재개나 오이타 조치를 매결한 협상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 플러스 이 남북 관계 경색으로 오는 부담을 모두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무리수를 둘 때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을 예측을 못한 건 아닐 텐데요. 이유가 뭡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북한은? 그동안의 3차례 핵실험의 경우에 일정한 패턴과 사전에 알 수 있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의 준비는 오래전에 돼 있었던 것 같지만 아마 실험의 시기는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요. 예. 바로 앞에서도 이제 모란봉악단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이 북한의 핵실험을 전후해서 특이 동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란봉악당이 급거 중국에서 철수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김양건 당비서가 사망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일단 정부 당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대단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양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대남 협상파에 속합니다. 그리고 8.25 남북 합의도 김양건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북한의 실질적 사과에 해당하는 유감 표명도 아마 김양건의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8.25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이 남북 협상에서 원하는 금강산 관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양건이 주도하던 대화 모드에서 아마 이 대남 전략에 어떤 궤도 수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정책 실패를 책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란봉악단의 경우에 결국 모란봉악단을 중심으로 그 공연 내용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급격하게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 김정은이 7차 당대를 준비해야 되고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경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외자 유치 핵심이 있어요. 19개의 경제 개발구 5개 특구를 통해서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핵실험의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청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급격하게 실험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는 김정은 정권의 어떤 무모한 국정 운영의 국정 판단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추가할까요? 네네. 5월달에 그 북한이 그 36년 만에 당대를 개최한다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대를 개최하려면 나름대로 외교적 성과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 거쳐서 김정은 시대까지 왔는데 지난 36년 동안에 북한의 경제를 다 총괄해야 됩니다. 경제가 옛날에 뭐 석탄 생산량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쌀 생산량이 얼마였고 하는 모든 거를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총괄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년사 보면 자기네 총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총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괄해야 되는데 사실은 총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1980년도 6차 당대 시대보다도 어떤 중요한 그런 그 물자에 대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런 내세울 게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북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더군다나 뭐 시진핑인 김정은을 갖다 그렇게 많은 그 예우를 안 해주니까 여의치 않고 하니까
그러면 실제 당대회 때 뭔가 업적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 업적으로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 이 핵무장력 문제인데 결국은 그래서 연초부터 바로 핵실험한 것도 실제 당대에 하나의 그 업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대내적인 그런 측면도 많이 있지 않겠나.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외적인 측면 하나 일단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용이라기보다는 대내용 어떤 과시 목적일 것이다. 아니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대내적 측면을 현재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예. 대내적 측면도 굉장히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박사님께서는 이번 북한의 결정이 뭐 무리수다, 자충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브레인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번에 김양건을 포함해서 장성택 전 행정부장이나 리용호 전 총참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북한에 몇 되지 않는 전반적인 국정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김정은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브레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김정은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이 제거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직언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지금 김정은의 이 판단에 이 조기 경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모한 판단을 해도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면은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에 가장 치명적인 아마 실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체면을 사실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중국 정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약소국에 의해서 자신들 같은 대국이 좌지우지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걸 아주 거의 알레르기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두 차례나 이미 경고를 했고요. 그 유인산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사실은 반은 경제적인 선물을 가지고 왔겠지만 반은 위협 협박이었습니다. 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지 말라는.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미 시진핑 정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란봉 악단의 어떤 그 철수에 이어서 지금 자신들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물론 이제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까지 했다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사실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는데 집권 이후에 낮은 게 거의 없어요. 시장만 좀 활성화될 뿐이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유일한 생명줄인 북중 관계도 악화될 게 뻔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원하고 있는 외자 유치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사실 이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일종의 시위용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대내 대외적으로 모두 그 치명적인 어떤 실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고립되는 악수였다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봉 교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뉴스특보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